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에게 속았습니다. 속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을 맞이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조국은 공정과 희망과 정의라는 사다리 3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40대의 가장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문재인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고 진짜 나라다운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마음에 엄청난 혼돈이 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지했던 그리고 희망을 걸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쏟아냈던 말들, 그리고 취임 당시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화려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 있는 대통령을 보면서 이제는 환멸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위에도 자신과 같이 문재인과 조국에게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말 문재인이 저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자신의 이미지로 삼았던 조국이 저런 인물인지는 진짜 몰랐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자책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속인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온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인 그 정치인들이 문제지, 당신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심리학에 인지부조화 이론이 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이나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신념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신념과는 또는 그 믿음과는 다른 현상이 돌출하게 되면 그 불일치에 대해서 쉽사리 비판하지도 못하고 또 갈등이 있을지라도 원래의 믿음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현상, 이걸 인지부조화 이론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으로 촛불을 들었는데 그 촛불을 들게 한 정치 세력이 자신이 탄핵을 했던 박근혜 정권과 유사하거나 더 악한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미 자신에게 형성되어 있는 문재인은 선, 박근혜는 악, 이런 개념을 쉽게 허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가짜 뉴스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념과의 불일치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스스로의 신념을 허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연고로 대깨문,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이야기죠. 대깨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아서 고민합니다. 도대체 진짜는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정말 잘못 생각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 같이 나는 속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속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학식까지 갖춘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거든요. 그들이 왜 속아 넘어갈까요? 바로 인지 부조화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에게, 조국에게 속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용기를 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속았을까요? 문재인에게 속았다고 고백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우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촛불을 들 당시에는 언론들이 수없이 쏟아낸 국정농단 뉴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설파하는 국민주권론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또 그 국민주권론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특권을 반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대통령이 24시간을 철저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것이 바로 촛불을 든 그에게 정당성을 부여줄 만큼 자신을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또 문재인 후보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요.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줬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청년이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문재인 후보를 그래서 열렬히 성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약속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거짓이었고 오히려 유선이 가득하고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불공정과 특권이 가득한 나라로 변질됐습니다. 대통령 특권은 더욱 강화되었고요. 심지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8시간을 그렇게도 따져 묻던 문재인이 자신은 정작 대통령이 24시간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청년이 다시 서는 나라가 아니라 청년의 길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해서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한 오만방자함과 궤변 그리고 왜곡 선동이 정책의 줄을 이뤘습니다. 이런 정치 왜곡을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 바로 광화문 대통령 그 용어입니다.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실종됐지 않습니까? 2012년 대선 일주일 전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미국 백악관이나 영국의 총리 집무실을 보라 그랬습니다. 늘 국민과 함께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2017년이죠. 대선 한 달 전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위해서 대통령의 경호도 경찰로 위관하고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경찰청 경호국을 신설하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구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부터 그려왔던 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광화문 대통령을 생각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화문 대통령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약속도 뒤집었고요. 광화문 대통령은 없던 것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소통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은 허언이 됐고요.
국민들을 완전히 속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후보 시절에. 박근혜는 불통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불통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아닙니까?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 문재인이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통령 되기 전에 국민을 속인 것만 아니라 대통령이 된 지금도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확인해 보니까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는 뭐냐? 진위 개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 진위 개수를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같은 OECD 39개국 중에서 17개 나라가 우리보다 진위 개수가 더 나빴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 2015년 기준이 그렇습니다. OECD 기준으로도 이런데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그동안 좌파 세력들의 거짓 선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갖게 한 논리가 뭐냐?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살고 형편없는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 그대로 대통령이 설파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내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자신이 경제적으로 형편없고 희망도 없고 암담한 상태다. 양극화가 심한 나라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자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장 불행하다고 만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좌파들은 그동안 당신들은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차별받아왔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헬조선 아닙니까? 헬조선.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청년들의 뇌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선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전 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비자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요, AC 닐슨이라는 세계적인 조사기관과 함께 조사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최하위인 6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가 나오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제일 밑에 새카맣게 칠해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꼴찌란 이야기입니다. 2019년 1분기에도 64위.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2분기에도 64위입니다. 2019년 발표 자료가 그렇다니까요. 이런 발표가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런 국민들보다 형편없이 더 못 살고 그래서 더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누가 이런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까? 다 좌파들의 오도와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세뇌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우리는 헬조선에서 산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좌파들은 이미 이명박 정권 이전부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학사관을 갖도록 만들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관적 관념을 갖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타도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영향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고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바탕하에서 좌파들이 뭐라고 선동했습니까? 청년들이여 분노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동에 문재인 후보도 앞장섰죠. 조국은 트위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들 스스로 바보같이 별것도 아닌 나라인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이 좌파들의 자학 프로그램이 온 국민들의 생각을 병들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속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에게도 완전히 속아왔습니다. 어찌 문재인에게만 속았겠습니까? 문재인과 동일체인 조국에게도 완전히 속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조국의 어록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환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위로까지 주는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백팩을 딱 메고 여기에 텀블러까지 한 손에 든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공정과 정의의 상징처럼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모두가 거짓이었고 위선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편법과 불법과 부도덕, 그리고 특혜 가득 찬 인물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국민들은 속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도록 조국이 속여왔습니다. 심리학에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충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도덕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조국이 바로 도덕적 면허 효과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조국은 2017년 1월 11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국은 2014년 5월 6일에 여론 추이와 정치 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 방식에 더 화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국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조국의 말도 안 되는 변명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아십니까? 조국은 2017년 1월 13일 트위터에 박근혜 22일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줬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지난 9월 2일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조국은 또 2016년 12월 1일에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개가 무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라는 루신의 1929년 말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바로 자신이 인용했던 사람을 무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더, 조국은 2016년 11월 26일 트위터에서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조국 때문에 5천만 명의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국이 11일 날 민중당 출신이 대표에 있는 청년단체 회원 등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공정, 희망, 정의를 상징한다는 사다리 모형 3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공정과 희망과 정의, 조국하고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아니란 건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이 또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공허한 정치인인 문재인의 궤변에 속아왔고 빗나간 지식인 조국의 추한 언변에 속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은 당신보다 그렇게 속도록 만든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속아왔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왔다고 깨달았으면 더 이상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용기이고 새롭게 눈을 뜨는 도전입니다. 궤변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여온 이들은 앞으로도 이를 따져 묻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몰랐다, 화났다, 그런 말 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면을 쓰고 대국민 쇼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국민들을 장기판에 졸로 볼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동과 거짓말이 먹힌다고 생각하면서 더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서 호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망가져 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심리학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허구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날 추석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공평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추석날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아예 염장 지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가슴에 분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속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에게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공정과 희망과 정의의 사다리를 내세운 조국, 할 말 없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